안방 6개월. 아들은 요즘 찜질방에서 잡니다. 회사엔 그 소문 한 줄이 돌았고 우리 집 달력 15일엔 커다란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 아직 우리 아들을 사랑하니? 그녀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죠.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무서운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란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시장 근처 연립주택 2층에서 혼자 삽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고요. 아들 하나 있습니다. 올해 36, 영업직으로 다니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며느리는 작년에 들어왔어요. 맞벌이 부부죠. 저는 간섭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시어머니가 참견하면 싫어한다잖아요. 그런데 올해 3월쯤이었나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우리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부엌 찬장을 열더니 한마디 했죠.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아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마치 누가 자기 비밀을 건드린 것처럼요. 명절 내내 둘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 3시에 간다고 했습니다. 명절인데요? 저는 더 붙잡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엄마라면 다 아시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반찬 좀 만들었다고 갖다 줄까 했더니 괜찮다고 했어요. 편의점에서 사 먹는다고요. 신혼부부가요? 저는 그날 오후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미리 말하면 또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냥 갔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삐삐삐삐.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아들 구두, 며느리 단화, 그리고 운동화 한 켤레. 흙이 묻은 낡은 운동화가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담요가 구겨져 있었고 탁자 위엔 컵라면 용기 2개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부엌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통엔 냄새가 났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달걀 2개, 우유 한 팩. 그게 전부였어요. 신혼부부 집이 이럴 수가 있나요? 안방 침대는 한쪽만 흐트러져 있었어요. 베개도 하나만 움푹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은 방 문을 열었을 때 그 방에도 침구가 깔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거기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반찬을 냉장고에 넣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쓰레기도 버렸어요. 그리고 거실 탁자를 닦다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탁자 서랍 안에 영수증 3장, 편의점 도시락 영수증, 3월 12일, 3월 14일, 3월 18일. 전부 밤 11시 넘어서 결제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과금 고지서, 전기세, 관리비, 통신비 합쳐서 18만 7,400원. 납부 기한이 일주일이나 지난 고지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집에 반찬 갖다 놨다고 했더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작은 방에 이불이 왜 깔려 있냐고 물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카톡이 왔습니다. 동네 아줌마 단톡방이었어요. 시장 앞 연립사는 영업팀 그 남자분 있잖아요. 요즘 회사에서 헬스코치랑 가까이 지낸다던데.
밑에 댓글이 주르륵 달려 있었어요. 우리 아들 얘기였어요. 우리 아들이 이 동네에서 이런 소문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각방, 편의점 도시락, 밤 11시 영수증,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회사 헬스 코치. 저는 다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문자를 보냈습니다. 1시간 뒤에 답장이 왔어요. 엄마, 저 요즘 찜질방에서 자요. 집에 못 들어가겠어요. 찜질방이요? 왜요? 왜 신혼 1년 된 남자가 자기 집에 못 들어가고 찜질방에서 자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달력을 봤습니다. 3월 28일이었어요. 그리고 4월 15일 그 날짜엔 빨간 펜으로 커다란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무슨 날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4월 15일이 오기 전에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는 그날부터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는 읽음 표시만 뜰 뿐이었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아들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회사 앞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6시, 6시 30분, 7시. 7시 반쯤 됐을 때 아들이 나왔습니다. 손을 흔들려는데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아들 옆에 여자가 있었거든요. 검은색 운동복을 입은 키 큰 여자. 둘이 뭔가 대화를 하면서 걷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헬스 코치.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몰래요. 68년 인생에서 누군가를 미행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은 회사 근처 분식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의 얼굴. 웃고 있었어요. 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으로요. 30분쯤 지나서 둘이 나왔습니다. 헤어지더군요. 아들은 지하철역 쪽으로 갔어요. 저는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새 정거장을 지나서 내렸는데 아들이 집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찜질방이었어요. 스파랜드 24시라고 쓰인 큰 간판. 아들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신혼 1년 된 남자가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에 집이 아니라 찜질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했어요. 한참 만에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찜질방에 있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요. 화를 못 참겠어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를 만나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 회사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며느리가 동료들이랑 나왔어요.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며느리는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각방 쓰는 거 봤다고. 회사에 소문도 돈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헬스 코치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외로웠어요.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들한테 잘못한 거 있냐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온 적 있냐고 물었어요.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번 운동 상담을 받으려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현관에 있던 낡은 운동화. 그게 그 사람 거였구나. 저는 손을 들어 며느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울었어요. 외롭다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집에 들였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늘 며느리 만났다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너 아직도 그 애를 사랑하냐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4월 5일 월요일. 동네 슈퍼에 갔다가 아는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단톡방에 소문 돈다고. 아들 걱정 많겠다고. 저는 급하게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핸드폰을 켰어요.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그 집 며느리도 요즘 안 보이던데요. 둘이 무슨 일 있나 봐요.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의 인생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다니. 그날 오후 아들 집에 다시 갔습니다. 집안은 더 어질러져 있었어요. 청소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바닥을 닦았어요. 그러다가 거실 소파 밑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종이 한 장. 집어들었어요. 병원 접수 중이었습니다. 맑은 정신건강의학과. 접수번호 102. 환자명 김땡땡 남 36세. 접수 일시 2025년 4월 3일 2시 30분. 저는 그 종이를 보면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우리 아들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혼자서 그런 데까지 갔을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접수증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고, 우리 아들이 병원까지 갔다고, 다 내 잘못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어요. 외로웠다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거 맞냐고.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모자랐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결혼할 때 부모님이 보증금을 냈는데 그게 다 빚이었다고.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월급으로는 안 돼서 누군가 도와준다고 해서. 저는 물었습니다. 누가? 대출. 상담해주는 사람이요. 회사 헬스장에서 알게 됐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헬스 코치냐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서류 때문에 왔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의 퍼즐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운동화, 대출 상담, 전세 보증금, 공과금 고지서 18만 7,400원. 그리고 달력의 4월 15일. 저는 물었습니다. 4월 15일이 뭐냐고. 서류 제출 마감일이에요. 그날까지 돈을 못 구하면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불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가 얽혀 있다는 걸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믿을 만하냐고.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함정이라는 걸, 우리 가족이 지금 누군가의 올가미에 걸려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세 보증금, 대출 상담, 4월 15일, 그리고 헬스 코치라는 남자. 새벽 5시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이 정리돼 있는 곳이었어요. 남편은 평생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서랍을 뒤적였어요. 그러다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남편 필체였어요. 대출 브로커 주의사항, 과도한 수수료 요구, 불법 사금융 연결, 개인정보 유출 위험, 계약서 이중 작성. 저는 그 메모를 들고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대출 브로커, 며느리가 만난 그 사람이 혹시 핸드폰을 꺼냈어요. 새벽이었지만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리야, 그 사람 명함 있니? 계약서는?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명함은 있는데 계약서는 아직이요. 다음 주에 쓴다고 했어요. 다음 주 4월 15일이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고, 회사 이름은 뭐냐고. 답장이 왔어요. 최 코치님이요. 회사는 희망금융 컨설팅이래요. 저는 즉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희망금융 컨설팅.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회사는 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6시 반이었어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만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는 명함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가더니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희망금융 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최민수, 전화번호는 있는데 주소는 없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도 없었어요. 저는 그 명함을 들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자 없이 빌려준다고 했어요. 3개월 거치에 그 다음부터 조금씩 갚으면 된다고. 담보는 월급 통장이래요. 제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통장은 아직 안 줬다고 했어요. 계약할 때 주기로 했대요. 계약서도 15일에 보여준다고.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말했어요. 명함에 주소도 없고 사업자 번호도 없다고. 당장 연락해서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들었다고. 대출 때문에 그런 거였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창피했대요. 결혼하고 1년밖에 안 됐는데 돈 문제로 싸우고 그게 동네에 소문나고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냐고.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사기를 당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헬스 코치가 아니라 대출 브로커였다고.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그럼 불륜은 아니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게 오해라는 걸 알았는데도 화가 안 풀린대요. 왜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한테 말을 안 했다고. 돈이 필요하면 남편한테 얘기했어야 하는데 왜 모르는 남자한테 갔냐고.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자기는 뭐냐고, 남편이 뭐냐고,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냐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말도 맞았으니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오해는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핀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더 복잡해진 것 같죠? 4월 7일 금요일. 저는 아들 집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아들도 있었어요. 찜질방에서 나와서 짐을 챙기러 온 거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어요.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병원 갔더라고. 소파 밑에서 접수증 봤다고.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냐고 물었어요. 불안장애래요. 그리고 우울증 초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약은 먹냐고 물었습니다. 먹는데 별로 안 듣는 것 같대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도 실수가 많대요. 거래처한테 서류를 잘못 보냈는데 팀장님한테 엄청 혼났대요. 소문이 더 퍼진 것 같대요. 제가 힘들어하는 거 다들 아는 것 같대요. 며느리랑은 대화했냐고 물었습니다. 못하겠대요. 보기만 해도 화가 난대요.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다시 나가겠대요. 찜질방에요.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못 있겠대요. 아들이 가방을 들었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왔어요.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고.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기다려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 좀 하자고. 아들이 팔을 뿌리쳤어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고.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모르는 남자한테 갔다고.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더 짐이 될까봐 그랬다고. 아들이 소리쳤어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냐고. 그래서 사기꾼한테 속으려고 했냐고. 며느리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 곁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어떡하냐고. 남편이 자기를 용서 안 할 것 같대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니래요. 남편 눈빛이 달라졌대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어제 남편이 말했대요. 변호사 알아보고 있다고.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즉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혼 생각하고 있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르겠대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자기도 혼란스럽대요. 며느리가 잘못한 건 아닌데 마음이 안 풀린대요. 같이 있으면 숨이 막힌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약 먹고 있대요. 정신과 약이요. 36살에 결혼한 지 1년 만에. 회사에서 소문이 돌고 있대요. 다들 안돼요. 자기가 힘들다는 거, 무너지고 있다는 거, 이대로 있으면 자기가 망가질 것 같대요. 정말로.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앉아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해는 풀렸지만 상처는 더 깊어졌다는 걸. 우리 아들이 정말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가족이 지금 끝으로 가고 있다는 걸. 4월 10일 월요일. 저는 동네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려고요. 남편이 남긴 적금이 있었어요. 만기가 됐는데 그냥 놔뒀던 거였습니다. 2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며느리의 빚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빚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3천만 원이래요. 엄마가 2천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천천히 갚으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 돈으로 시부모님 빚부터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브로커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돈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회사 쉬기로 했어요. 병가 이주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병가 이주. 우리 아들이 정말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막을 방법을 몰랐습니다. 달력을 봤어요. 4월 12일이었습니다. 15일까지 3일 남았습니다. 그날이 대출 서류 마감일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젠 그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엄마가 돈을 줬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이렇게 뭔가 더 큰 일이 남아있는 것 같을까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웃고 있었어요. 낯선 남자가 우리 가족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모든 걸 계획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4월 13일 화요일. 저는 아침부터 불안했습니다. 어젯밤 꿈이 자꾸 떠올랐어요. 누군가 웃고 있었던 얼굴, 그 뒤에 서 있던 그림자.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동네 단톡방을 다시 열어봤어요. 처음 소문이 올라왔던 그날, 3월 29일. 시장 앞 연립사는 영업팀 그 남자분 있잖아요. 요즘 회사에서 헬스 코치랑 가까이 지낸다던데. 이 글을 누가 올렸을까요? 저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글쓴이를 확인하려고요. 김영순.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님 부인이었어요. 저는 슈퍼로 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번 단톡방에 올린 글 어디서 들은 거냐고. 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핸드폰을 뒤적이며 말했어요. 형수래요. 제 조카 며느리. 그 친구가 먼저 말해줬대요. 걱정된다고. 동서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형수. 아들의 형. 그러니까 제 조카의 아내였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3월 말쯤 한 2주 전이래요. 저는 급하게 인사하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형수가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아니, 형수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저는 조카한테 전화했습니다. 형수 어디 있냐고. 지금 가겠다고 했어요. 조카네는 우리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어요. 아파트 단지에 살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형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형수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컵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얘기를 동네에 퍼뜨렸냐고. 단톡방에 글 올린 거 내가 먼저 말했다며. 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명이 나왔어요. 걱정돼서 그랬대요. 동서가 힘들어 보여서. 저는 형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어요.
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장 상가 얘기였어요. 시아버님이 물려주신 상가. 남편이랑 동서가 반반 나눠 가지기로 했던 거. 제 오빠 얘기였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죠. 오빠는 시장 근처에 작은 상가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두 아들한테 나눠주려고 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를 못 하셨습니다. 형수가 말했습니다. 권리금이 3억이래요. 남편이 그걸 팔려고 하는데 동서가 도장을 안 찍어준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퍼뜨렸냐고 물었어요. 형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자기들도 힘들대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그 상가만 팔면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동서가 계속 미루기만 한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집안을 흔들어 놓았냐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서 집안이 불안하면 돈이 필요해지면 도장을 찍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소리쳤어요. 정신과 약 먹고 찜질방에서 자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게 다 내가 퍼뜨린 소문 때문이라고. 내가. 형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대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대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당장 그 소문 바로잡으라고 했어요. 단톡방에 글 올리라고. 내가 잘못 알았다고.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사과하라고.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겠다고 했습니다. 형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카네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가족이었어요. 형수는 우리 가족이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또 다른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대출 브로커는 어떻게 된 거지? 며느리가 만난 그 최 코치라는 사람. 헬스장에서 알게 됐다고 했는데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그 사람 누가 소개해 준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래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먼저 말 걸어왔대요. 언제냐고 물었어요. 3월 초래요. 런닝머신에서 운동하는데 옆에 와서 3월 초? 형수가 소문을 퍼뜨리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며느리한테 처음 뭐라고 했냐고 물었어요. 힘들어 보인다고 했대요. 무슨 고민 있냐고. 운동으로 스트레스 풀라고.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뒤에 또 만났는데 돈 문제 있냐고 물어봤대요.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표정만 봐도 안다고 했대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형수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최민수라는 사람 아냐고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가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후배래요. 대출 브로커 일한다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형수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우리 아들 집안을 흔들려고. 그리고 남편 후배를 며느리한테 접근시켰습니다. 돈 문제로 더 궁지에 몰리게 하려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상가 권리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족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게 가족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형수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어요. 단톡방 캡처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받은 명함도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변호사님한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대요.
그리고 대출 사기 미수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대요. 하지만 저는 고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경찰서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공증을 받으래요. 형수 측에서 더 이상 상가 권리금 관련해서 압박하지 않겠다는 각서를요. 그리고 소문에 대한 사과문도 공증받으래요. 증거가 있으니 가능하대요. 안 그러면 고소하겠다고 하래요.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4월 14일 수요일, 저는 조카와 형수를 불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요. 둘이 왔을 때 형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변호사님이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조카도 서명했습니다. 공증이 끝났습니다. 저는 형수를 봤어요. 당장 단톡방에 글 올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다고.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단톡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잘못된 정보를 올렸습니다. 동선의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뒤 소문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다 정리했다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형수가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 대출 브로커도 형수가 보낸 거라는 것. 그리고 목적이 상가 권리금이었다는 것.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이제 집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며느리랑 얘기해 보라고. 그 애도 힘들었다고. 너도 힘들었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력해 보겠대요. 4월 16일 금요일,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어젯밤에 집에 들어왔대요.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얘기는 했냐고 물었어요. 조금 했대요. 아직은 어색한데 그래도 같은 방에서 잤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밝아져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대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이제 너희끼리 잘해보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부터 회사 복귀해요. 병가 일찍 끝내기로 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아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랑 같이요. 둘이 나란히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반찬통이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미역국 정말 맛있었대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엄마가 저녁 해준다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예전처럼 많이 웃지는 않았어요. 아직 어색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나아질 테니까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을 들더니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울렸어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구나.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돌아오고 있구나. 며느리도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금씩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었습니다. 각방 6개월. 찜질방, 소문, 오해, 절망, 그 모든 게 지나갔어요. 달력을 봤습니다. 4월 15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날은 대출 서류 마감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가족이 무너질 뻔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버텼습니다. 엄마라서 할 수 있었습니다. 5월이 왔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복귀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새 직장을 구했어요. 이전 회사는 그만뒀대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어서요. 둘은 주말마다 산책을 한다고 했습니다. 말없이 그냥 걷는다고요. 그게 도움이 된대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다음 주에 여행 간대요. 바다래요. 며느리가 바다가 보고 싶대요. 다녀오라고 했어요. 사진 많이 찍으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랑한대요. 저는 전화를 끊고 또 울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큰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예요.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도 일상이 조용히 돌아오는 소리입니다. 우리 아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밝아진 목소리, 함께 먹는 저녁 식탁? 그게 전부였습니다. 6월 어느 날, 저는 시장을 걷고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동네 언니였어요. 아들네 요즘 잘 지내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요즘 둘이 사이가 좋아졌다고. 다행이래요. 그때 걱정 많이 했대요. 언니가 웃으며 지나갔어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시장 끝에 아들이 물려받을 상가가 보였어요. 아직 정리는 안 했습니다. 아들이 아직 팔고 싶지 않대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작은 가게라도 하고 싶대요. 며느리랑 같이요. 저는 그 상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형수는 요즘 연락이 없습니다. 조카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해서 그러는 건지 부끄러워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가족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저녁에 간대요. 며느리랑 같이요. 뭐 먹고 싶냐고 물었어요. 엄마 된장찌개래요. 그리고 사랑한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도 사랑한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된장, 두부, 애호박, 감자. 손을 씻고 칼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감자를 깎으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68년 인생. 힘든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밝은 얼굴, 함께하는 저녁 식탁,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 그게 제 전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결국 가족입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가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약도 아직 먹고 있고요. 하지만 나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혹시 남편이 또 떠날까 봐요. 하지만 두 사람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요. 사랑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사라지지도 않아요. 사랑은 매일매일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붙잡는 사랑보다 무너지는 사람 곁을 지키는 용기가 더 오래 갑니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68세에 이제야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가족 문제로, 오해로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보입니다. 저처럼요. 오늘도 저는 부엌에 서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올 거예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하고 반찬을 차릴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니까요.
함께 먹는 밥 한 끼,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인가요? 집안일 하시면서인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 힘이 되어줘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